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쿵, 쿵. 아침 일찍부터 대문을 누군가가 쿵쿵 두들기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침대도 아니고 거실 테이블 위에 엎드려서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손에 꼭 쥔 채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성애 씨, 안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경찰입니다. 경찰이라는 소리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뭔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허둥지둥 문을 열었지요. 뭔가 알아내셨어요? 아니, 전화를 주시지 왜 직접? 일단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그동안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아닌 좀 더 험악한 인상의 경찰이더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한 채 따라 나서자 다른 경찰 하나가 집안을 훅 둘러보았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뭔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누군가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는 작은 집이라 아마 한눈에 다 파악한 듯 고갯짓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뭔가 좀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따라가면서도 내내 알아내신 거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어봤지만 경찰들은 딱히 제게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뭔가 불안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안하면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주냐고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자 같이 오셨던 사복 차림의 형사 한 분이 저한테 버럭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실 때가 아닙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조사에 잘 응해 주십시오. 순간 어라? 이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일이 뭐가 있나? 갑자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조사라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왜 받아요? 혹시 뭐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 실종을 신고한 사람이지 제가 조사받을 사람이 아닌데요? 저희 남편한테 무슨 일 있는 건가요? 혹시 못 찾으신 건가요? 제가 질문을 우르르 쏟아내자 그분이 입을 꽉 다물고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가서 얘기하시죠. 가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경찰서에서 저는 정말로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저한테 신고자가 아닌 용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여기저기로 오라 가라 하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내에 그렇게 많은 방이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황당하게 앉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을 때 만났던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몹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뭔가 솔직하게 말씀하실 생각은 없나요? 갑자기 속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대체 뭘 솔직하게 말하는 건지 알 도리가 있어야 말이죠. 제가 무슨 소리냐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분과 슬쩍 눈짓을 하고는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남편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발견한 그곳에서 제 운전 면허증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나는 장롱면허라 운전면허증을 쓴 적도 없고 대체 그 면허증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왜 거기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무슨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저로 보이는 듯한 여자가 남편과 실랑이를 하다가 남편을 저수지로 밀어버리고 후다닥 도망을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화면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서 스르르 사라지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여자가 모자도 깊게 눌러쓰고 있고 우비 같은 거를 입고 있어서 그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는 지금 제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와 똑같은 것이었고 손톱의 칠해진 색깔도 지금 제가 칠한 것과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순간 혼자서 혹시 내게 몽유병이 있나? 나도 모르게 저기까지 차를 몰고 가서 남편을 빠뜨린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 보름 이상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정신도 없는 데다가 헷갈리는 상황까지 생기니까 한마디로 미치고 펄쩍 뛰겠더라고요. 과연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저조차도 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웃분들이 증언하신 게 있어요. 남편분께서 집 나가기 전 며칠 전부터 엄청나게 큰 소리로 싸웠다고 하시던데. 그 사람이 전세금 빼서 주식하다 다 날렸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이 월세가 되어 있고 그나마 월세도 밀려서 보증금도 다 날리게 생겼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아내가 조곤조곤 말하겠어요. 당연히 큰 소리가 나죠. 막 집어던지는 소리에 남편분께서 울부짖고 그러셨다는데. 그 남자 원래 잘 울어요.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만 봐도 울고 드라마 보면서도 울어요. 지가 잘못해서 반성해서 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억울해서 들킨 게 짜증나서 운 거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가슴을 팡팡 치며 대답했지만 형사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잠도 못 자서 멍한 데다 밥도 안 먹어 속도 허하고 그 와중에 충격받은 채로 소리를 꽥꽥 질렀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 사람이 잠을 계속 못 자면 꿈과 현실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 헛소리 할 때 있잖아요. 마취가 덜 풀려서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위나 장내시경 하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헛소리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때부터 저는 혼자 횡설수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거 자동차 블랙박스 맞죠? 우리 차인가? 그러면 저게 난가? 나 아닐 건데. 아니겠죠? 난 운전을 못하는데. 근데 저 반지는 내 건데. 그러니까요. 저희도 정말 많이 둘러보고 감식 반에 감식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정황 증거가 뚜렷해서요. 진짜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실 생각 없는 건가요? 아니, 솔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왜요? 내 남편은 왜?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거였으면 왜 제가 남편의 실종을 신고했겠어요? 그게 저희도 의문입니다. 저희 쪽 프로파일러 얘기에 의하면 본인이 너무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러서 너희 중에 이거를 맞출 사람이 있을까라는 자만심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건 저희도 마지막으로 엿주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지 않으시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협박이었지만 자세하게 들으면 저를 배려하는 말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랑 그 누구보다도 많이 얘기했고 제가 남편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도 잘 아는 분이었기에 아마 본인도 벌어진 그 상황을 믿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그런데 가장 답답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 진짜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차라리 저한테 기억상실이 있거나 허언증이 있거나 하여간 뭐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벗어나 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 자리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제가 했던 건 그저 남편을 애타게 찾고 기다렸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계속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나는 그저 남편이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포기하신 듯 일단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남편의 실종을 걱정하던 여자에서 남편을 살해한 잔인한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 멍하게 앉아서 생각을 곱씹어 봤습니다. 대체 이게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며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은 바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부터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한 주얼리샵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지하철역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그 상가 안에 있는 주얼리샵에서 제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주얼리 샵에 배송 오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해서 저랑은 몇 번 믹스 커피도 나눠 마시고 너무 힘들면 잠시 저희 매장에서 쉬었다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알고 지낸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어느 날 택배 복장이 아닌 아주 멀끔한 옷차림을 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는 진짜 입술을 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기 진짜 이상한 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랑 한번 진지하게 만나 보실래요? 제가요,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저랑 따지고 보면 대화한 시간, 같이 커피 마신 시간, 다 합쳐도 지난 1년간 전부 다 해봐야 30분이 안 되거든요. 그 30분 동안 저를 만나보고 싶은 여자로 생각했다는 건 너무 섣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누적된 30분 동안 저도 그 사람에 대해 그다지 나쁜 생각은 들지 않았으니 서로 지금부터 만나보면서 알아가는 거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말에 응했죠. 그리고 자그마치 10년을 연애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왜 그 사람이 저한테 사귀자고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1년쯤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 여자랑 정말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불행히도 그가 제 옆에서 잠을 자다가 순간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그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름을 너무 수시로, 자주, 실수인 듯 아닌 듯 얘기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몇 번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한번 단단히 따져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가 엄청 사랑했던 여자인데
그와 사귀다가 서로 비전이 안 맞고 집안에서 반대하고 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당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그냥 될 대로 살자라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신히 다잡고 택배 일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 나이 30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녀가 다시 옆에 있는 것 같아서 호감이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로 저 자신 그대로를 좋아하게 됐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사과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를, 첫사랑을 닮아서 저를 좋아했다는 말에 좀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 이후로 그가 정말로 그 여자 이름도 다시는 말하지 않고 저한테 정말 충실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연인들 사이에 그런 일 한 번, 그런 해프닝 한 번 없겠나 싶어서 계속 사귀다가 결혼까지 한 거였죠. 42, 동갑내기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남편이 어느 날 저와 싸우고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게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저랑 결혼하면서 택배를 그만두고 회사를 한 군데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퇴직금도 월급도 못 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쫓겨났더라고요. 회사가 도산하면서 그 모든 게 다 망가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차마 결혼하고 1년 만에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여기저기에서 빚을 지고 카드에 사채까지 잔뜩 당겨서 어마어마한 빚을 만든 거였습니다. 거기에 뭔가 만회해보겠다며 손을 댄 주식에서 폭망하고 결국 전세금까지 손을 댔던 거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아내인 저한테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치고 남편은 보이지도 않고 결국 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라진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남편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남편을 수소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은 지 3달 만에 남편이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그 남편을 죽인 게 저라는 누명을 제가 썼으니 얼마나 제가 황당하고 억울하겠어요. 기가 턱턱 막혔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 없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경찰이 차근차근 보여주는 증거는 정말로 제가 남편을 저수지까지 끌고 가 그 저수지로 밀어버리고 차마저 저수지 안으로 밀어넣어 버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을 건지며 함께 인양한 차, 그 안에서도 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남편한테 해를 끼친 게 분명한 상황이었죠.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해봐야 증거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증거와 사람들의 말이 저를 죄인으로 만드니 이미 저는 주변에서 남편 죽인 무시무시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저희 부부가 함께 타던 것이라 그 안에서 제 흔적이 나온 것은 사실 너무 당연했고 반지 역시 영상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는 제 것이라는 판정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톱 컬러 역시 보편적인 색이라 증거로 삼기 어려웠고요. 손 모양, 걸음걸이, 신체 크기 등을 비교하려 했지만
그 역시 영상에 나온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저라고 확정짓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과 제가 함께 차에 타고 그곳까지 갔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구에는 CCTV도 없고 발견된 차량 블랙박스에도 운전자 동행자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먼 길을 달리기만 해서 제가 타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심증은 깊지만 확고한 물증이 없었던 거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제가 쓴 변호사 선생님의 변호도 훌륭해서 최종적으로는 몇 달 만에 혐의 불충분으로 일단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에서는 저를 자기 아들 죽인 희대의 살인마로 몰고 갔고 악에 바친 시부모님은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저를 쫓아와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전현이 내 아들 보험금 노리고 냅다 죽여 묻은 아주 이대 나쁜 년이야. 아이고, 그 차가운 물속에서 내 아들 형태도 없이 죽어갔는데 저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직도 숨쉬고 저러고 돈 쓰고 산다. 내 아들만 불쌍하지. 내 아들만 불쌍해. 어쩌다 저런 물건이랑 결혼을 해서 인생을 그렇게 말아먹었나. 아이고 내 새끼. 구천 떠돌면서 어디 숨이 나시겠나 억울해서 내 새끼 눈도 제대로 못 감았을 텐데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제사도 못 지내요. 제사도 못 지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애명글면 애달아 하시는 그분 제 남편의 친엄마도 아닙니다.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3년 전에 시아버지와 살림 합친 분인데 시아버지가 혼인신고도 안 해줘서 엄밀히 따지면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시아버지의 동거인입니다. 남편이 들어둔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사망보험금 다 합쳐봐야 꼴랑 1,500만 원 되는 그 돈이 제가 무혐의가 되고 나니 저한테 왔거든요. 그거 자기 아들 목숨값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도 변호사비 많이 쓰고 억울한 것도 있고 정작 남편 잃은 건 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보험금 챙기려고 남편 죽인 여자가 돼서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한 번은 그 앞에 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그러는 당신은 그 사람 친엄마도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세상에 똥 싼 놈이 성낸다고 개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달려들며 마음으로 낳은 엄마는 엄마 아니냐는 멍멍이 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싶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한밤중에 몰래 도둑 이사를 했죠. 그 도둑 이사 하면서도 진짜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도둑 이사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편하게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때는 제가 평소 살던 곳과 아주 멀리 떨어진 아무도 저를 모를 그런 곳으로 몰래 옮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곳으로 옮긴 이유는 따로 있기는 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만난 동네거든요. 저 사실 보육원 출신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운영하던 보육원인데 그곳 수녀님과 인연이 깊었던 저희 엄마가 매주 5시간을 달려와 봉사하고 올라가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를 눈여겨보았던 엄마와 만났고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던 분께 제 나이 13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알 거 다 알고 입양이 된지라 딱히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봉사 다니며 잘 알고 있었던 분들과 한 집에 살게 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친척들은 굳이 왜 혹 하나 붙이냐는 식으로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특히 아빠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은 대놓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갖다 버리라는 험한 말을 제 앞에서 거침없이 하시곤 했습니다. 상처받은 저를 위해 부모님은 일가 친척과 연을 끊기 시작했어요. 셋이서 똘똘 뭉쳐 잘 살며 된다는 그 말에 위안을 받기도 전에 22, 저는 또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평생을 근검전략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었지만 그만큼 여기저기 나눠주고 퍼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기도 해서 재산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사시던 집의 전세, 그리고 제 앞으로 저도 모르게 들어놓으셨던 연금과 보험, 저축이 전부였지요. 그나마도 뒤늦게 소식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부모님의 가족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재산 모두 정리해서 기부를 했으면 했지 부모님 죽음 앞에 눈 벌겋게 달려들어 부조금이라도 챙겨가려는 그 야차 같은 사람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독한 사람이 되었고 모두에게 마음 닫은 채 지하상가에 콕 박혀 있었던 겁니다.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해서 이제야 조금 안정되게 살려나 싶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참 저도 팔자 험하다 싶은 생각에 한숨만 푹푹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인생이라면 수긍해야죠. 끈떨어진 연처럼 주변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결국 기억나는 곳은 제가 어렸을 때 시간을 보냈던 그 동네더라고요. 그곳으로 이끌리듯 갔습니다. 이미 제가 자랐던 보육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성당도 폐성당이 되었더라고요. 동네 분들도 거의 아는 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성당에서 운영하던 보육원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늘 성당에 미사 드리러 오시는 동네 어르신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서 몇몇 분은 얼굴이 익숙하거든요. 천천히 성당 근처에 집을 얻어 돌아다니던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반색하며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이고, 너 승미 아니냐? 어렸을 때 저를 몇 번 안아주고 돌봐주시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저 성미가 아니고 성혜예요. 제 이름 잊어버리셨어요? 저 할머니 기억나는데. 어? 네가 성혜야? 아이고, 나는 또 얼마 전에 왔던 성미가 어쩐 일로 또 왔나 했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왔었다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의아한 눈빛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 너 쌍둥이였는데 몰랐어? 네 동생이 너 찾는다고 해서 난 너희가 벌써 만난 줄 알았지. 그게 벌써 1년이 넘은 일인데. 순간 하늘이 쪼개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쌍둥이인 거 진짜로 몰랐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리벙벙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자 할머니가 오히려 당황해하시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1년 전에 물어물어 보육원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전 줄 알고 아니 너는 네가 자랐던 데를 찾아오면서 왜 이렇게 헤매냐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아니라 저의 쌍둥이였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입양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데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한번 찾아가 보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저의 쌍둥이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전혀 관심도 없었지만 일단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안 다음에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계속 제 주변을 맴맴 도는 건 분명했는데 제 앞에 한 번도 진짜로 나타난 적은 없었거든요. 참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에서 아예 사라진 듯 전혀 그 행적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라 정말 제 쌍둥이 형제라도 찾으면 평생 의지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흥신소까지 동원해서 쌍둥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흥신소에서 전해온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지 못해서 직접 보고 확인해야겠다며 그 사람들한테 안내하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니까요. 제 쌍둥이가 살고 있다는 곳은 한 작은 중소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떡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떡집 앞에 있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정말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거기에서 떡에 쓸 쌀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행복한 얼굴로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카페 여주인이 슬그머니 제게 다가와 깜짝 놀랐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거네요. 어머, 나는 떡집 언니가 왜 이 시간에 장사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차를 마시나 했더니 떡집 언니가 아니네? 떡집 언니 형제자매 없다고 하던데 아니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면 어쩐지 어디론가 또 도망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거짓말을 좀 했죠. 아, 형제자매 없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돈 떼먹고 도망간 나쁜 언니거든요. 돈 갚으려고 왔는데 동생이 저 안 만나 줄 것 같아서 일단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나타났다는 거 말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우, 세상하고 인연 긋고 싶다고 들어와서 떡집 하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아이 뭐 돈을 더 빌린다는 것도 아니고 갚으러 왔다는데 내가 굳이 말할 건 없지. 에휴, 형제 자매끼리 왜 그런 짓을 했어? 뭐 지금에서라도 갚아준다니까 저 집 얼문 살림에 도움은 좀 되겠네. 아직 떡집이 자리를 안 잡아서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이라도 나타났으니까 많이 좀 도와줘. 힘들어, 저 집도. 카페 주인은 저한테 좋은 마음 먹고 왔으니 자기가 커피 한 잔은 그냥 주겠다며 커피도 한 잔 그냥 주더라고요. 일단 그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그래도 비교적 호의를 보여주셨던 형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형사님은 처음에 제가 미쳤는 줄 아셨대요. 대체 이 여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한참을 저한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는 하는 거냐고 되묻고 또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고 일단 여기로 좀 와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후다닥 내려오신 형사님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형사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의 첫사랑이 제 쌍둥이였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어렸을 때 헤어졌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그 친구는 제 친부모님이 키우셨더라고요.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왜 저는 버리고 그 친구는 키웠냐고 묻지도 못하지만 여튼 그렇게 따로 자라면서 각자의 삶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남편과는 1년에 짧고도 굵은 연애를 했고 부모님이 너무 반대해서 헤어진 후 소식을 몰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차례로 지병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그제야 제 존재에 대해 말해주셨다고 하네요. 저를 찾다가 제 남편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첫사랑을 만났고 남편이 여전히 자기를 잊지 못하는 걸 보고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언니인 저한테 대놓고 남편을 뺏으면 세상이 욕할 게 뻔했으니 저를 감옥에 보내고 두 사람은 그냥 숨어서 평생 살 생각이었던 거죠. 너무 기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다지만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선처 없는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왜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적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대부분 해약해서 도피 자금으로 쓰고 저한테는 진짜 중도해약 안 되는 가장 적은 것만 남겼던 겁니다. 주식으로 날렸다는 것도 거짓이고 퇴직금도 없이 쫓겨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혹 이혼을 하게 되면 저한테 줄 위자료가 아까워서 싹 다 미리 찾아 숨긴 거였지요. 저는 두 사람을 사기죄까지 얹어 고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피부치를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게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때문에 저는 살인자 누명까지 썼으니까요. 뒤늦게 두 사람이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저는 선처 없는 처벌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떡집이고 재산이고 싹 다 받아내고 두 사람을 완벽하게 제 인생에서 떨어내려 버릴 작정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